오늘 읽어볼 책은요, 퀄리티 투자라는 책입니다. 확실한 투자를 위해서는 그 본질에 집중하라. 그런데 그 본질이 무엇인가? 그걸 알려주는 책인데요. 로렌스 커닝햄을 비롯해서 3명의 저자가 쓴 책입니다. 이 책은 VIP 자산운용의 최준철 대표와 함께 읽어봅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별책 보러 오기 오랜만에 모십니다. 오랜만에 나왔습니다. 좀 자주 좀 나와주시죠. 이 가치 투자 좋은 책들이 이게 많지가 않아가지고 등장할 때마다 한 번씩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특히 퀄리티 투자 이 책은 대표님의 SNS에서도 극찬을 하셨고 네. 꼭 사람들한테 소개하고 싶은 책으로 꼽아주셨어요. 네. 어떤 이유에서일까요? 일단 이 책을 처음에 발견하게 된 거는 이제 아마존에서 예. 제가 가끔 이제 한국에 나오지 않은 그 투자서들을 미리 좀 보려고 검색을 하는데 마침 이 저자가 그 버핏의 주주서한을 맞아요. 모아서 낸 그 책의 저자입니다. 네. 그러니까 로렌스 커닝햄이라는 이름이 이제 눈에 띄었고, 그리고 제가 좋아하는 단어인 퀄리티가 딱 붙어 있어가지고 한번 읽어봐야 되겠다. 그래서 원서로 일단 읽고, 그리고 한참 지나서 요번에 이제 번역본이 나와서 이제 출판사에서 추천사 부탁을 했을 때 자신 있게 이 책은 제가 읽어봤고 한국 투자자들한테 꼭 권하고 싶다. 진정성을 담은 추천사도 쓰고 이렇게 방송까지 나오게 됐습니다. 이야, 그러게요. 그래서 SNS 쓰신 글 중에 거의 처음부터 끝까지 맞아를 연발하셨다고요. 네, 제가 이제 추천사에도 그 말을 써놨는데 그 사실 제가 그 공모펀드는 이제 한국형 가치투자 펀드라는 걸 하고 있지만 이제 사모의 여러 상품들이 있는데 제가 담당하고 있는 상품 중에 그 하이 퀄리티 밸류 펀드라는 사모펀드가 있거든요. 거기 제가 그 퀄리티를 쓸 정도로 사실 이 단어에 대해서 이건 뭔가 저의 그 투자 스타일을 잘 대변해주는 단어다라고 생각하는데 이거를 대중적으로 많이 안 썼던 거는 이제 이해도가 아무래도 좀 없으신 네. 퀄리티 투자가 도대체 뭐야? 라고 얘기하실까봐 선뜻 쓰지 못하고 뭐 그로스라든지 이런 표현을 썼는데 솔직히 사내에서는 저의 투자 스타일을 퀄리티 스타일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만큼 제가 이 내용에 공감을 하고 있고 제가 그동안 생각해 왔던 바를 책에서 잘 정리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왜 제가 제 펀드에다가 하이 퀄리티라는 단어를 붙였는지를 아마 이 책 하나로 좀 대변을 해도 되겠다 싶을 정도로 내용이 잘 정리된 책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 퀄리티 투자란 무엇인가? 좀 쉽게 먼저 좀 정의를 내린다면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퀄리티 투자, 어떤 뭐 질적인 투자? 예, 일단 이 책에서 얘기를 하는 거는 퀄리티라는 거는 아무래도 뭐 비즈니스 모델의 퀄리티 그리고 성장의 예측 가능성의 퀄리티를 얘기를 하는 거라고 볼 수 있는데 이 책에서 얘기하는 그 이제 문구로 풀어서 설명을 드리면 세 가지 요건을 갖추고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네. 그래서 퀄리티 주식은 기업은 강력하고 예측 가능한 현금 창출 능력을 갖고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높은 수준의 지속적인 자본 수익률, 뭐 소위 말하는 ROE를 유지를 해야 되고, 그리고 세 번째는 매력적인 성장의 기회가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요 말만 보더라도 저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성장주 투자랑 순서가 좀 다르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성장주 투자라고 하면 이 세 번째 요인, 매력적인 성장의 기회, 요것만 얘기를 하는데 앞에 나온 두 가지는 오히려 뭐 현금 창출 능력 그리고 자본 배분을 통해서 또 높은 ROE를 창출하는 이제 이렇게 그 요소를 잡은 거를 봐서는 제가 예전에 이 자리에서 그 소개했던 현금의 재발견에 나오는 그런 개념과 회사들 그리고 버핏이 얘기하는 그런 회사들에 조금 더 가깝지 우리가 일반적으로 뭐 짧은 기간 동안 엄청난 성장의 기회를 잡아서 성장을 막 부스트하는 이런 게 꼭 퀄리티는 아니다 라는 데서 성장주 투자와 퀄리티 투자의 차이점을 또 짚어낼 수가 있습니다. 일단은 매력적인 성장의 기회, 그게 세 번째라는 것 짚어놓고 또 뒷부분에도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앞부분에서 그 이 책의 저자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로렌스 커닝햄, 저는 이분 성함 보고 어디서 들어본 이름인데 그러니까 찾아보니까 워런 버핏의 주주서한 그 두꺼운 책 그걸 쓰신 분이었고 그걸 버핏의 주주서한을 가장 먼저 책으로 엮어서 냈던 분입니다. 굉장히 오래된, 제 기억에는 90년대 후반쯤부터 시작을 하셨거든요. 그리고 계속 업데이트. 그렇죠. 계속 업데이트를 하고 당연히 버핏도 이제 협조를 해서 로렌스 커닝햄 하면은 버핏의 주주서한. 버핏도 인정하는. 네. 근데 공동 그 작가라고 해야 될까요? 저술자가 또 있습니다. 네. 근데 두 명의 펀드 매니저인데 저는 솔직히 좀 처음 들어봤거든요. AKO 캐피털이라고 하는
유럽의 본거지를 둔 투자사라면서요? 네, 저도 이 책을 접하기 전에는 몰랐던 네. 운용사였는데 유럽에 나름 그래도 명가들이 좀 있습니다. 의외로. 오래된. 예, 오래된. 뭐 예를 들면 성장 투자에 강한 뭐 베일리 기포드라는 회사도 있고, 그리고 스카겐이라는 회사도 있고요. 뭐 에버딘 뭐 이런 회사들이 있는데 이제 아주 대형사는 아니고 사실 이 회사의 창립 연도도 2005년이니까 아주 오래된 회사라고 할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네. 제가 몰랐다가 이제 이 책을 보고 알게 됐는데 이 책은 AKO 캐피탈이라는 운용사가 자기네들이 하는 방식을 로렌스 커닝햄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책으로 만든 그런 작업을 거쳐서 나온 결과물입니다. 아하. 근데 이 회사가 좀 재밌는 게 이제 2005년도에 그 니콜라이 탄젠이라는 분이 설립을 했거든요. 네. 근데 니콜라이 탄젠은 이 운용사의 설립자이기도 하지만 현재는 그 노르웨이 국부펀드의 자산을 운용하는 MBIM이라는 조직이 있는데 아하. 거기에 CEO입니다, 현재. 그래서 니콜라이 탄젠도 어디선가 좀 들어봤는데 라고 하면 최근 뉴스에 그 테슬라에다가 뭐 요청하고 이랬던 그 노르웨이 국부펀드의 CEO 이렇게 나오는데 그분이 이제 니콜라이 탄젠이거든요. 그래서 이 창업자도 이제 아직은 현역이지만 이 회사에 있는 건 아니고 오히려 이 당시 이 책이 이제 2016년에 출간되는데 이 공동 저자 중에 패트릭 하그리브스라고 있거든요. 네. 이분이 현재 AKO 캐피탈의 CEO입니다. 노르웨이 국부펀드를 운영하는 총책임자가 설립한 유럽계의 펀드 회사. 그렇죠. 운용사. 예. 그래서 이분 이제 선임될 때 여러 가지 말들이 있었거든요. 운용사 오너인데 예. 이거 뭐 노르웨이 국부펀드 운영해도 되냐? 이래서 이제 자기 지분을 이제 신탁을 하고 완전히 여기랑은 차이니즈 월을 쳐서 관여하지 않는 조건으로 해서 이제 2,500조의 자산을 운용하는 수장이 대신 나름대로 좀 파란만장한 그런 대단한 분이라는 걸 이제 저도 이 책을 통해서 AKO 캐피탈 알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후의 행보 같은 것도 이제 노르웨이 국부펀드도 저희 고객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렇죠. 요거는 좀 예. 여담입니다만은 노르웨이 국부펀드가 아무데나 돈을 맡기질 않거든요. 그런데 뭐 VIP 자산운용에다가 위탁을 맡겼다는 거. 그래서 아직 이 니콜라이 탄젠 뵌 적은 없는데 네. 한번 좀 뵙고 싶기도 합니다. 가끔 CEO 오시거든요. 서울에 오셔가지고 미팅을 하는데 한번 좀 뵙고 최 싶기도. 대표님한테는 고객. 네. 갑이신 분이고요. 근데 요것도 여담이 될 수 있는데 노르웨이 국부펀드가 그 위탁을 맡기기 전에 거의 수년간에 걸쳐서 조사를 한다면서요. 네, 한 2년 가까이 이제 실사를 하고 정하고 대신 이제 선정을 하면은 아주 오랫동안 믿고 맡기는 그런 아주 좋은 고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AKO 캐피탈의 어떻게 보면 이제 수장들이 이 책을 이제 같이 쓴 건데 미국계도 아니고 유럽이란 말입니다. 유럽에서 유럽 지역에 더 많이 투자를 할 텐데 이게 우리한테 조금 와닿는 지점이 더 있을까요? 어때요? 제가 그 한국의 이제 국장을 수호하는 그런 가치 투자자로서 이 미국이라는 존재가 되게 애증의 그런 대상이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에서 가치 투자가 탄생을 했고 거기서 검증이 됐고 그거를 제가 소개하고 싶어서 이제 한국에다가 뭐 책도 내고 뭐 신문도 만들고 해서 알렸는데 늘 이제 부딪히는 반론은 야, 그건 미국이라서 된 거 아니냐. 세계 최고의 어떤 자본주의 역사를 가지고 있고, 세계를 리드하는 초강대국이고, 그리고 기술을 선도하는 회사들이 많이 있고, 내수 기업이라고 하더라도 엄청나게 큰 시장이기 때문에 그건 우리랑은 전혀 맞지 않아라는 반론들이 되게 많아서 답답했었거든요. 근데 유럽은 생각해 보시면은 그 시장이 별로 안 좋기로, 그러니까 좀 소위 말해서 쩔고 있는 혁신 기업들도 별로 없는. 그렇죠. 전통 기업들이 유럽 하면 대부분은 전통 기업들이 많은 편이고요. 그리고 작은 회사들, 뭐 스몰 미드캡 회사들도 굉장히 많고, 그리고 국가 자체가 이렇게 좀 하나의 뭐 이유라고는 하지만 사실 국가 단위로 좀 쪼개져 있잖아요. 많은 나라들이 구성이 되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어떻게 보면은 유럽이라는 그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기업들이 오히려 미국보다는 더 우리가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을까? 그런 반론 없이? 라는 생각에 이제 유럽이 오히려 더 적절한 사례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유럽 시장이 그다지 좋지 않았고 미국이 아닌 곳에서 투자를 한 운용사가 AKO 캐피탈임에도 불구하고 이 책을 쓸 당시에 그러니까 한 10년 정도 된 거죠. 왜냐면 2005년 창립이고 2016년에 책이 나왔으니까 한 10년간 약 한 10% 정도의 연복리 수익률을 올렸습니다. 이게 이제 시장의 성장률보다 2배 이상 초과하는 수익률이었었거든요. 유럽 시장보다. 네. 그러니까 이미 책을 쓸 때도
유럽 시장을 아웃퍼폼을 해왔고 그리고 이 책 이후에 또 거의 한 10년 가까이가 흐르지 않았습니까? 네. 이 10년 동안 성적을 보면은 226%의 누적 수익률을 기록을 하고 있고 그리고 그 책이 나왔을 당시에 한 10조 정도 운용 자산이었는데 네. 지금은 이제 20조가 넘는 운용을 하는 회사가 됐거든요. 그걸 보면은 이 책에서 한 대로 이들도 10년 동안 지금까지 해왔을 텐데 그게 미국이 아니라 유럽 시장이라는 좀 핸디캡이 있는 시장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성과를 거뒀다는 건 이 책의 내용을 우리가 신뢰할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는 거죠. 성적표로도 어느 정도 검증은 된 내용들이다. 네. 그 내용도 일단은 좋아요. 그 내용을 키워드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퀄리티 투자라는 책. 첫 번째 키워드는 빌딩 블록입니다. 어떤 의미입니까? 여러 가지 그 요소들이 일종의 빌딩 블록처럼 쌓여 있다. 그걸 잘 끼워 맞춰보자 이런 뜻인가요? 그 비유를 한 건데 네. 솔직히 이제 뭐 100%다 가닿는 비유라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다만은 네. 퀄리티를 이루는 기본 구성 요소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기본 구성 요소들을 쭉 이제 나열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근데 그 중에서 이제 가장 핵심적인 부분들은 역시나 이 정의에서 얘기했듯이 현금 창출 능력이 있느냐? 현금 창출 능력. 예. 그리고 그게 얼마나 경쟁 우위를 통해서 오랫동안 유지될 수 있느냐? 그리고 이 원인을 만드는, 그러니까 이 결과를 만드는 원인은 결국엔 경영진들의 여러 가지 판단. 예. 그런 부분들이 이제 영향을 줄 거고, 이제 그 결과로 나오는 부분이 결국 여러 가지 이제 수치적인 부분들, 경쟁 우위를 설명해 주는 부분들, 이렇게 이제 구조화를 하시면 되는데, 이 책이 읽기가 조금 어려운 이유는 이게 사회과학 책이 아니기 때문에 뭔가 네네. 논증을 하는 책이 아닙니다. 아하하.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경험을 통해서 좋은 회사들은 이런 공통점을 갖고 있던데, 이런 패턴들이 있던데 라고 하는 약간 귀납적인 접근 방식이라서 좀 병렬적으로 나열을 하는 식이거든요. 네네네. 그 요소들을. 그래서 이거를 한데 묶기는 좀 어렵지만 기본적으로 빌딩 블록 챕터에 포함되어 있는 것들은 퀄리티의 가장 기본적인 구성 요소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처음으로 나오는 게 강력하고 예측 가능한 현금 창출 능력. 네. 요거 이제 쉽게 말하면 돈 잘 버는 회사. 그렇죠. 예. 그러니까 투입 대비 산출이 좋은 회사까지도 포함을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현금 창출 능력을 판단하는데 이 자본 수익률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하고 있지만 일단 ROE, 저희가 이야기 편한 ROE라고 생각해 보면은 네. ROE라고 하는 게 이제 같은 자본을 넣어도 더 많은 산출이 나오는 거잖아요. 네. 그리고 그렇게 산출이 나오는 게 회계상의 이익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손에 잡힐 수 있는 현금이 되려면 이게 현금 주기가 빨리빨리 돌아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뭐 매출 채권이나 재고에 묶여 있는 게 아니라 이제 받을 돈은 빨리 받고 줄 돈은 좀 나중에 주고 그리고 그 이제 마진도 높고 뭐 네. 이런 것들이 이제 결합됐을 때 높은 ROE가 나오거든요. ROE의 공식에 따르면 네. 이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하. 대가들이 대부분 이제 이런 식의 투자, 장기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 뭐 예전에 말씀드렸던 뭐 장마리, 에베아르도 그렇고 현금의 재발견에 나오는 회사들도 그렇고 버핏도 그렇죠. 그렇고 사실 다 ROE를 강조를 하는 게 대부분은 EPS의 단기적인 성장의 각도에 대부분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에 당장 주당 순이익이 얼마냐? 네. 그래서 ROE를 그 대가들이 계속 강조를 하지만 대부분의 분들이 펀더멘털 투자를 하더라도 대부분의 시간을 쏟는 건 이 EPS가 주당 순이익이 얼마나 빨리 성장할까, 매출이 얼마나 빨리 성장할까, 이번 분기 얼마 나올까? 네, 그거를 보지. 진짜 ROE를 보고 투자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ROE라는 게 리턴 온 에쿼티. 그러니까 네. 자기 자본 수익률, 자기 자본 네. 이익률인데 네. 정말 중요하다고는 귀에 못이 박히게 듣는데 네. 근데 당장 투자할 때는 이번 분기 실적 어때? 예. 다음 분기 실적 그렇죠. 어때? 여기에 또 이제 매몰되고요. 예, 그렇게 되는데 그럼 왜 이 사람들은 ROE를 쓰느냐? 예. ROE가 이 EPS의 성장률, 내년, 내후년에 얼마나 이익이 늘어날지보다 더 신뢰할 수 있는 미래를 읽는 지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기반. 예, 그러니까 과거에 일정한 ROE를 유지하면은 향후에도 그 ROE를 유지할 가능성이 높거든요. 근데 과거의 어떤 제품이나 서비스의 성장을 통해서 이뤄낸 게 그 다음에 성장을 담보할 수가 없습니다. 뭐 네. 어제도 보니까 뭐 호카 이제 그 데커스라고 하는 그 신발, 예, 신발 회사 엄청난 성장률을 기록하고 있었는데 예. 이번에 그 좀 둔화되는 예, 그 징조가 보이니까 시간대주가 확 많이 빠졌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대표적으로 이 EPS를 예측하는 게 쉽지 않은 예, 그런 이제 사례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늘 땐 좋은데 그렇죠, 이게 또 꺾이는 시점이나 정도를 파악하기가 어렵고 그거에 비해서 ROE는
변동폭이 상대적으로 좀 적다는 그렇죠. 예,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 그런 말도 있더라고요. 주식 투자자는 1년에 4번만 잘하면 된다. 실적 발표 시즌에 분기별로. 근데 그거를 이제 마치는 게임이 돼서는 또 그걸 연속적으로 마치기도 쉽지가 않고 네. 한 개 분기의 실적이 꺾여서 주가가 급락을 하면 막 어떻게 해야 돼 막 허둥지둥 하는데, 근데 다시 이제 본질로 돌아와서 보면 네. 더 길게 볼 수 있는 퀄리티에 네. 집중하자. 그러니까 ROE를 쓰는 투자 집단들의 특징은 시계열이 굉장히 장기라는. 그렇죠. 예. 왜냐하면 장기일 때 의미가 있는 지표거든요. ROE를 역시나 굉장히 강조를 하고 있고, 그리고 이 ROE를 지지하는 문제에서는 이제 경쟁 우위를 강조를 합니다. 뭐 이거는 그냥 일반적으로 저희가 많이 들어왔던 경쟁 우위. 예를 들면 경쟁자에 대해서 혹은 고객에 대해서 그리고 공급자에 대해서 우위를 가져가야지만 높은 마진과 높은 자산 회전율을 가져갈 수 있다는 거는 뭐 일반적으로 그냥 통용되는 건데, 그쵸. 여기서 마찬가지로 예, 그걸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사실 경쟁 우위라는 게 우리가 뭐 신문지면에서도 많이 보고 입에 거의 뭐 붙여놓고 쓰는 표현이기는 한데, 이것도 굉장히 다양하지 않습니까? 책에서도 뭐 기술력, 뭐 R&D 투자 네트워크 여러 가지를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네. 대표적인 것 좀 설명을 좀 해주신다면요. 대표적인 거 뭐 여러 가지 또 나열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네. 일단 여기에서 뭐 여러 가지라고 하는 거의 함의는 뭐냐면, 회사가 성장하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 루트가 있다는 것부터 저는 강조를 드리고 정답이 싶어요. 하나만 있는 건 아니죠. 네. 왜냐하면 대부분은 정답이 한두 개라고 생각하고 접근하시는 경우를 제가 너무 많이 봐서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산업이 꼭 성장해야지만 이 회사는 성장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래서 이제 산업이 좀 섹시해 보이는 쪽으로 많이 몰리고, 그쵸. 거기서 성장주를 찾는 경향이 있다는 이제 그런 약간 쏠림 현상, 이런 것들을 좀 균형을 잡기 위해서 제가 좀 성장의 경로가 다양하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거고. 네. 그리고 그 세부적으로 들어가게 되면은 우리가 많이 얘기하는 이제 PQ, 뭐 보통 PQC라고 이제 실적을 이제 많이 해설을 하지 않습니까? 네. P라고 하는 거는 뭐 제품 가격이 올라가고, 네. 그리고 Q라고 하는 거는 그 제품을 많이 팔고, 그리고 이제 제품 믹스, 뭐 예를 들면 최근에 현대차가 판매는 많이 안 늘었는데 하이브리드카랑 SUV카 많이 팔아가지고 마진이 좋아졌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거는 이제 제품 믹스라 그러는데, PQ 제품 믹스, 저희가 통용적으로 사용하는 부분들을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격 책정, 제품 조합, 판매량, 이렇게 이제 여기 책에서 설명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대표적으로 우리가 또 생각할 수 있는 이제 시장 점유율을 확대한다든지, 그리고 제품 확장, 지역 확장. 그러니까 한 가지 제품을 만들다가 여러 가지 제품을 만든다든지, 예를 들면 뭐 백만 만들던 회사가 뭐 선글라스도 만들고 옷도 만들고 이렇게 제품을 확장하는 경우. 그리고 지역 확장은 뭐 프랑스에서만 팔던 걸 유럽에다 팔고, 그리고 미국에다 팔고, 전 세계에다 팔고, 이제 이런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경로들을 많이 얘기를 하고 있어서, 네. 사실 이 부분들은 그 개념 자체가 신선하다기보다는 그 개념을 설명해 놓고 하나둘씩 자기네가 투자했던 유럽 회사의 사례를 거기다가 끼워서 얘기하는 그 사례에 초점을 맞춰서 읽으시기를 저는 권해드리고 싶어요. 그렇죠. 왜냐면 이제 너무나 여러 가지 방식이 있기 때문에, 성장하는 방식도. 앞에서 참고로 말씀해 주셨던 PQC는 이익은 매출 빼기 비용. 그렇죠. 요 공식 말씀하시는 거고요. 그리고 매출은 제품 가격 곱하기 제품의 판매 수량. 네. 그렇죠. 그리고 시장 점유율도 잠깐 말씀을 해 주셨는데, 네. one of them, 여러 경쟁자 중에 하나일 때 보다 과점 기업이 되었을 때, 그러면 그보다 독점 기업이 되었을 때 훨씬 더 강력해지고 있다, 경쟁 우위에 서고 있다, 이렇게 그러면 단순하게 봐도 될까요? 아닐까요? 그럼요. 저희가 성장의 요인만큼 가장 예민하게 보는 포인트가 사실 경쟁이거든요. 그러니까 본질적으로 좋고 나쁜 비즈니스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건 어디까지나 경쟁이 많으냐 적으냐 이에 따라서 그 마진이 결정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리 맛이 없는 식당도요, 이 KBS 방송국 근처에 그 집 하나밖에 없으면은 거기는 뭐 갈 수밖에 없죠. 매 분기 가격 올려도 되고 맛이 좀 없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근데 정말 너무너무 음식이 맛있는 집이지만 그 급되는 식당들이 여러 개가 있으면은 그렇죠. 가격을 올려받기가 어렵고 고객을 단골을 만들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네. 그래서 그 경쟁의 포인트를 강조를 하는데, 당연히 경쟁이 적으면 적을수록 좋은데, 그게 결국은 과점 혹은 독점으로 갔을 경우에 편하게 사업을 할 수 있는 거는 뭐 식당이나 큰 기업이나 마찬가지라는 점에서 과점과 독점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이 책에서 또 조금 지적을 하는 거는, 대신 이제 독점이 너무 심해지게 되면은
그만큼 또 견제도 많이 들어온다는 부분도 좀 조심하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뭐 법 규제일 수도 있고. 그렇죠. 게다가 이 AK 캐피탈이 투자하는 데들은 유럽 회사잖아요. 그러니까 미국보다 조금 더 좀 우리와 비슷한 약간 사회주의적인 경향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 유럽에서는 그런 견제를 받을 확률이 좀 높거든요. 특히 이제 반독점 규제가 강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정서적으로 되게 강하죠. 미국은 어떻게 보면은 좀 법제적으로 좀 강한데 유럽은 정서적으로 좀 강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도 좀 주의해서 봐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너무 잘하면 누군가 이제 몽둥이를 들고 이제 쫓아올 수도 그렇죠. 있는 너무 거고. 초과 마진을 올리는 너무 눈에 뻔히 보이는 독점은 별로고 그렇죠. 이 회사는 뭘 찾고 싶었냐면 사실 독점인데 사람들이 잘 모르는 독점. 예, 그런 좀 작은 영역들 이런 거를 찾는 데서 재미를 많이 느끼는 것 같습니다. 그 전문 용어로 이제 꿀 빤다고. 예, 몰래 전문 용어인가? 꿀빠는 그렇죠. 정확한 표현이죠. 몰래 근데 꿀빠는 기업을. 투자자 입장에서는 네. 그런 기업이 가장 좋은 거고요. 또. 네. 근데 사실 따지고 보면 경쟁이 없는 시장은 결국 없더라고요. 그 AI 같은 경우에도 오픈 AI, 챗 GPT가 그냥 독주하는 줄 알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뭐 중국 기업들 나오니까 화들을 쫙 놀라고. 그렇죠. 그래서 성장 산업들은 성장은 좋은 거고 새로운 산업이 당연히 투자들의 구미를 당기게 하지만 필히 그 모두가 좋아질 거라고 생각하는 영역은 다 뛰어드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게 좀 정리가 돼야 그 다음에 이제 뭐 네이버 같은 회사 이렇게 나오는 구글 같은 회사가 나오는 건데 이제 그 과정에서 누가 승자가 될지 알기가 어렵기 때문에 어렵죠. 오히려 이제 저희나 이런 AKU 캐피탈 같은 경우에는 좀 몰래 꿀 빨고 있는 좀 작은 영역의 독점 플레이어 이런 데들을 좀 더 선호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게 가격 경쟁력 있지 않습니까? 네. 우리가 수출할 때도 환율을 신경 쓰는 이유가 수출 기업의 가격 경쟁력을 좌우하기 때문이고 물론 이제 제품이나 어떤 서비스의 질에 따라서도 달라지긴 하겠습니다만 투자하는 기업의 가격 경쟁력도 굉장히 중요하죠. 네, 그럼요. 예. 근데 그 가격 경쟁력이 결국에는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어떤 경쟁 강도에서 나오는 거고요. 비싸게 팔 수 있는 기업. 예. 그리고 거기에 이제 좀 더 차별화된 요소들, 그러니까 제품이나 서비스가 차별화된 요소들을 갖추고 있어야 또 가격 경쟁을 높일 수 있는데 그냥 여기서 대표적으로 얘기하는 가격 경쟁력을 가진 회사는 뭐 에르메스 이런 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아주 극단적인 케이스죠. 그냥 가격을 올리면 올릴수록 어찌 보면 더 그 브랜드의 이미지가 더 공고해지고 더 갖고 싶어하는 욕망의 대상이 되는. 그래서 이 책을 쓸 당시까지 에르메스 계속 투자를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최근에 보니까 AKU 캐피탈이 최근 시기에 가장 높은 수익률을 올렸던 종목이 페라리입니다. 그러니까 비슷한 걸 찾은 거예요. 그러네요. 에르메스와 비슷한 거를 이제 찾아서 높은 수익, 거의 한 400% 이상 수익률 올린 걸로 퍼플렉시티에서 검색해보니까 나오더라고요. 저도 아주 오랜만에 찾아봤는데 슈퍼카들 가격이 엄청 올랐더라고요. 네. 계속 올렸다는 뜻이죠. 예.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에르메스의 향기가 나는 것들을 꼭 에르메스는 뭐 이미 너무 많이 올랐잖아 라고 하는 거에서 비슷한 걸 계속 찾았던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레코드를 이어갔기 때문에 뭐 이들의 케이스를 참고해 보는 게 저는 거기서 그치면 안 되고 이제 이들처럼 이제 한국에는 그럼 뭐가 있을까? 뭐 미국에는 뭐가 있을까? 이렇게 좀 비슷한 거를 찾아보시는데 이 책을 활용하시기에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격 경쟁력뿐만 아니라 가격 결정력도 중요하다라는 네. 거. 그냥 싸게 팔고 다른 기업보다 좀 더 저렴하게 팔아서 가격 경쟁력이 있다라는 게 아니라 그 가격을 내 마음대로 결정할 수 있느냐. 네, 그게 결국에는 경쟁 우위거든요. 그렇죠. 왜냐하면 내가 어떤 제품을 팔고 있는데 유사 제품을 만들면은 제가 가격을 낮출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거기서 제 자유로우려면은 결국은 제 경쟁 우위로 표현되는 것들이 있어야 되고요. 이 책의 또 재미있는 점은 뭐냐면 네. 그냥 우리가 독점, 뭐 경쟁 우위, 가격 결정력 이런 거 얘기하면은 좀 뻔한 사례들을 많이 떠올리잖아요. 예를 들면 뭐 코카콜라라든지 네네네. 뭐 유튜브라든지 미국 기업들은 원칙이 네, 유명하니까. 구글, 뭐 애플, 네. 뭐 앱스토어 이런 것들을 많이 떠올리는데 이 책의 사례 중에서 저는 가장 흥미로웠던 거는 우리가 잘 모르는 B2B 회사들에서도 이런 요소가 있다라는 거를 논증해 주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앞에서 말씀하신 보이지 않는 곳에서 꿀 빨고 있는. 네, 뭐 대표적으로 여기서 얘기하는 게 네. 그 항공기 엔진 만드는 회사를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예. 롤스로이스에 투자를 한 건데 롤스로이스가 이제 차를 만드는 회사가 아니고 제트 엔진을 만드는 회사거든요. 원래는 엔진부터 시작하는. 네. 근데 그거는 이제 차는 그 BMW에다 이제 팔았고 지금은 이제 항공기 엔진만 하고 있는데 항공기 엔진이 좋은 사업인 이유는 이게 처음에 엔진은 좀 싸게 팔아요. 에어버스나 보잉에다가. 그런 다음에 이게 고장나면 큰일 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AS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메인터넌스가 중요하니까 이 항공기 엔진을 메인터넌스 해주면서 속된 말로 그 이후부터 꿀을 빠는 겁니다. 깔아놨으니 네. 우리 거 계속 써야지. 예. 그리고 우리한테 수리 고마진을 받아야지. 뒤로 갈수록 확 올리거든요. 그러면 경쟁자들이 왜 이 영역을 들어오기 힘드냐면은 일단 이 엔진 자체를 싸게 팔아. 그러니까 만드는 건 둘째치고 일단 좀 싸게 팔아야 되잖아요. 네. 그리고 이 뒤에 현금 흐름을 버텨야 되는데 그럴 각오를 하고 뛰어들 만한 회사들이 확률적으로 적다는 겁니다. 다른 회사들은 개발비도 안 나오는 거죠. 그렇죠. 뭐 개발할지 할 수 있을지 없을지도 모르는데 이거조차도 싸게 팔고 나중에 회수해야 되는 모델로 가면은 굉장한 재무 부담을 갖게 되는 그렇죠.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선뜻 들어오기가 힘들고 그리고 그 요건을 맞췄다고 하더라도 이래 대표님이 한국 엔진 만들었어요. 그리고 펀딩까지 해가지고 그 비즈니스 모델까지 만들었어. 근데 에어버스랑 보잉에 갔더니 야, 니 거 검증도 안 됐는데 그러니까. 썼다가 비행기 떨어지면 어떡하냐라고 그쵸. 얘기할 수 있잖아요. 생명이 직결되는 예, 건데. 직결되는 거기 때문에 또 다른 제품을 쓰기가 어렵다. 요 요소들을 두루 갖추고 있기 때문에 나는 롤스로이스를 좋아해 라는 사례가 나오는 겁니다. 진입 장벽도 엄청 높고. 네. 그리고 심지어는 제품 안에서도 구분을 해주는데 예. 그 디아지오 케이스를 소개를 하거든요. 아시다시피 이제 조니 워커, 뭐 위스키. 스미르노프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주류를 만드는 회사입니다. 네. 근데 그 안에서도 백색 주류와 갈색 주류의 경쟁 우위의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드카나 이런 것들은 만들기가 쉬운데 아하. 위스키 같은 거는 10년 이상 묵혀야 되잖아요. 그쵸, 그쵸. 그래서 이게 훨씬 더 경쟁 우위가 있다. 이제 요렇게 이제 제품도 세분화해서 구별을 해주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요소들이 이 책의 좀 재미 포인트입니다. 그 기업이 속한 시장뿐만 아니라 어떤 제품의 경쟁력까지도 또 네. 재밌게 볼 수 있는 부분. 그 부분도 되게 재밌게 보였어요. 엘리베이터 회사를 하나의 사례로 네. 꼽았더라고요. 네. 우리가 엘리베이터 정말 하루에 몇 번씩을 타면서도 그 엘리베이터 사실 브랜드가 저마다 붙어 있거든요. 근데 그 회사가 어떤 모델로 돈을 버는지 그 방식은 생각해 본 적이 사실은 별로 없더라고요. 네. 근데 여기도 아까 본 것처럼 항공기 엔진이랑 좀 비슷한 그런 네. 구조였던 거죠. 이 코네는 제가 스토리가 좀 있는데 코네라는 유럽 회사. 네, 핀란드의 회사인데 이 회사를 제가 이 책 보기 전에도 알고 있었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가끔씩 미국이나 유럽에 그 저희랑 유사한 스타일의 펀드들의 포트폴리오를 참고를 많이 합니다. 네. 그러니까 힌트를 좀 어쨌든 거기가 저희보다 훨씬 더 경험이 많고 앞서 있는 곳이니까. 네. 근데 유럽에 투자하는 곳들이 이상하게 이 회사를 자꾸 포트폴리오에 갖고 있는 거예요. 코네라는. 근데 처음에는 저 콘이라고 읽었는데 예. 알고 보니까 코네. 코네. 근데 이 코네를 저희가 모르는 이유는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시장 점유율이 높은 엘리베이터 브랜드가 아닙니다. 그 저도 처음 들어봤어요. 예.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이제 예. 쉰들러라는 독일 회사인가요? 거기는 네. 현대 엘리베이터에 투자를 해서 좀 그것 많이 때문에 유명하죠. 그게 유명해졌는데 예. 코네라는 회사가 있는지도 몰랐죠. 우리는 대부분은 뭐 오티스, 현대 그쵸, 엘리베이터, 그쵸. 뭐 동양 엘리베이터 이제 예. 이런 거 위주인데 코네는 우리나라에 많지는 않거든요. 근데 이 회사가 그 앞서 말씀드린 제트 엔진이랑 좀 비슷한 형태의 경쟁 우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도 엘리베이터를 한번 팔고 나서 일회성 매출로 끝나는 게 아니라 메인터넌스에서 핵심 수익을 올리는 구조입니다. 안전 관리, 네. 유지 보수. 예. 그렇죠.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걸 안 하면은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 벌어질 수 있는 그건 이제 안전 점검을 해야 하는 규제가 있으니까. 규제도 예. 있고 실제로 건물주 입장에서도 큰일 나는 일인 거죠. 메인터넌스를 철저히 해야 되거든요. 이제 엘리베이터를 팔고 나서 지속적인 매출이 나온다는 면에서 제트 엔진이랑 굉장히 비슷하고요. 그리고 엔진과 엘리베이터 회사가 신기하게도 전 세계에 몇 군데 없습니다. 이걸 하는 데들이. 그러니까 제트 엔진 만드는 회사는 3군데고요. 네. 엘리베이터 만드는 회사도 지금 저희가 얘기했던 곳들이 그 정도? 거의 전부입니다. 일본 회사 몇 군데가 네. 후지텍 같은 회사를 추가하면은 한 6개, 7개 정도로 과점화가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볼 때 이게 확실히 신규 경쟁자가 들어오기에 좀 어려운 시장이구나라는 거를 공통적으로 보여주는 이제 B2B 회사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요걸 우리 시장으로 좀 적용을 한다면 네. 이렇게 좀 경쟁 강도가 높아지질 않는 진입 장벽도 있고 약간 퀄리티 측면에서도 볼 수 있는 거는 어느 쪽이 있을까? 예를 들자면 제가 이 사례를 딱 접했을 때 가장 먼저 제가 유사하게 써먹었던 한국 사례가 떠올랐던 거는 네. 2003년도, 4년도에 저희 포트폴리오 비중이 굉장히 높았던 종목이 모비스였거든요. 현대 모비스. 그때 이제 현대 전공이었는데 네네. 이제 이름을 바꾸고 현대차에서 그 AS 부분을 띄어다가 이 현대 전공 원래 이 갤로퍼랑 탱크 만들던 회사에다가 이걸 딱 맞아요. 붙여준 겁니다. 네네네.
근데 그게 저희 눈에는 굉장히 좋은 비즈니스로 보였던 게 저희가 차를 타고 다니면서 계속 부품을 갈아야 되는데 그쵸. 그 순정 부품을 공급하는 게 그 현대모비스였거든요. 네네네. 그러니까 차는 한 번 팔면은 재구매도 빨리 잘 안 일어나고 그 모델이 실패할 수도 있고 그리고 굉장히 자본 집약적인 반면에 이 현대모비스는 광범위한 AS망을 중심으로 해서 어쨌든 현대 기아차를 산 사람들은 이 부품을 가급적이면 써야 되는 네. 순정을 쓰고 싶으면은 거기서 높은 마진이 나오는 것들에 주목해서 이제 B2B 회사지만 이런 굉장히 재미있는 비즈니스 모델적인 요소가 있다라고 그때 고객들한테 설명을 많이 드렸었거든요. 이것도 이제 코네나 그 롤스로이스와 좀 유사한 그런 구조였던 것 같고요. 최근에 이것과 좀 비슷한 사례는 피부 미용 기기가 이런 식이었습니다. 고주파 기기나 초음파 기기를 팔고 나서 거기 팁 혹은 카트리지라고 하는 것들을 계속 팔거든요. 어떻게 보면은 소모품이 더 마진도 높고 꾸준한 매출을 일으키는 거고, 근데 이 출발은 그 기기를 싸게 깔아놔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피부과 의사분들을 설득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깔면은 이후에 어쩔 수 없이 이 소모품을 써야 되는 그런 락인 효과가 있다는 면에서 이제 피부 미용 기기가 좀 유사한, 그리고 과거에는 복사기가 이런 구조였는데 프린터기. 예, 프린터기. 왜냐하면 뭐 신도리코나 그 일본 제품은 뭐 앱손이라든 이런 걸 사면은 그 카트리지만 써야 되거든요. 그렇죠. 근데 여기는 이제 복사기 자체의 수요가 없어졌기 때문에 좀 이 비즈니스 모델이 오래가지 못한 사례고, 어쨌든 이런 거를 이제 면도기 면도날 비즈니스라고 보통 부르는데 네. 왜냐하면 질레트가 사실 거의 최초로 만들어낸 사업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면도기는 싸게 팔고 면도날을 팔아서 마진을 챙기는 이제 그런 유사한 속성을 가진 것들이 꼭 뭐 B2C뿐만 아니라 B2B에도 있고, 우리가 눈을 잘 뜨고 보면은 있고, 복사기처럼 있다가 없어질 수도 있고, 피부 미용기기처럼 없다가도 이제 클래시스처럼 뭐 생길 수도 있고, 이런 것들 눈을 잘 뜨고 보면은 비슷한 걸 찾을 수가 있습니다, 한국에서. 많습니다. 22년 전 사례 현대모비스 이야기해 주셨고, 피부 미용기기 회사도 그 주가를 보면은 거의 뭐 이제 클래스가 다른 회사가 됐더라고요. 아, 그렇죠. 뭐 소모품 뭐 마진 보면은 뭐 어마어마합니다. 그래서 또 사실은 경쟁이 약간 다시 치열해지려고 하는 그런 기미가 좀 보이고 있고요. 방식을 또 다른 기업들이 많이 따라하죠. 그렇죠. 예. 그냥 그 비즈니스 모델을 아니까요. 그런 면에서 사실 피부 미용 기기와 뭐 앞서 말씀드린 엘리베이터 제트 엔진을 봤을 때는 좀 다른 면이. 위험도가 이게 잘못 썼을 때 훨씬 크다는 면에서는 이들의 진입 장벽이 더 높다고 볼 수 있죠. 진입 장벽의 높이는 다를 수 있다. 네. 근데 이런 훌륭한 기업들, 이른바 퀄리티 주식들도 저평가되는 시기가 있죠. 시장에서 소외받고. 그럼요. 근데 그 저평가된 시기라고 하는 거에 힌트는 이 책에는 많이 있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이 책에서는 그 아주 예외적인 정말 좋은 회사들, 소위 말하는 하이 퀄리티 회사들이 약간의 프리미엄이 얹어져서 거래가 되고 있는데 사실 그게 비싼 게 아니다라는 쪽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저는 뭐 오히려 뭐 싸게 살 수 있는 기회를 포착하면 더 좋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에 조금 더 가까워서 이 책에서 다소 동의하지 않는 대목이거든요. 저는 오히려 버핏처럼 평소에 하이 퀄리티 기업들 리스트를 쭉 보고 있다가 그 기업들이 어떤 사건 사고가 생기거나 일시적으로 좀 부진할 때를 노려서 그때 확 사는 방식을 저는 개인적으로는 더 좋아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스터디는 평소에 열심히 해놓고 그런 이벤트가 벌어질 때 그때 매수한다. 그렇죠. 그런 전략. 왜냐하면 버핏이 뭐 애플에 투자했을 때, 아메리칸 익스프레스에 투자했을 때, 코카콜라에 투자했을 때 그의 그 굵직굵직한 베팅 사례들을 보면은 단지 하이 퀄리티 주식에 투자했다라고만 하기에는 그 시점이 되게 절묘했거든요. 굉장히 싼 시점을 노려서 들어간 거죠. 저는 그런 노력도 더 같이 기울이면 좋겠는데 AKU 캐피탈은 그런 거에 너무 그 신경 쓰면은 오히려 나중에 잘 될 종목을 지금 못 사거나 너무 타이밍을 재면은 오히려 이 신경이 분산돼 그냥 좋은 게 발견되면은 그냥 사자. 뭐 이런 의미에서 아마 이 얘기를 한 것 같고요. 그걸 드러내 보여준 사례가 에르메스 사례예요. 에르메스는 한 번도 쌌었던 적이 없었거든요. 지금도 거의 시장 평균의 2배 이상의 프리미엄을 받지 않습니까? 밸류에이션은? 그렇죠. 2배 이상이고 그래프가 정말 계속 우상향하고 있는데 비싼 상태로 계속 우상향을 하는 가방 거죠. 가격처럼 계속 오르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못 샀을 것 같고요. 근데 AKO 캐피탈은 살 수 있었던 거고 성향에 따라서. 반대로 버핏은 또
이런 화려한 어떤 전적들을 만들어냈지만 멍거가 항상 아쉬워했던 게 자기가 사회이사로 있는 코스트코를 계속 사라고 권했거든요. 버핏한테. 근데 버핏이 옛날 조금 사다 말고. 왜냐하면 좀 비싸거든요. 코스트코도 거의 싸게 거래된 적이 거의 없거든요. 근데 그것도 지나고 보면 버핏이 멍거말을 들을 걸 그랬다 할 만한 주가 그래프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좀 장단점이 있는 거죠. 그것 또한 개인의 선택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게 명품 주식이 되는 거고 그게 퀄리티 주식이 또 되는 결과가 거죠. 또 말을 해주는 거죠. 다음 키워드로 나오는 게 함정과 기회입니다. 함정과 기회. 아까도 잠깐 이야기해 주신 것처럼 일시적으로 주가가 그렇게 떨어졌을 때 누군가에게는 이제 기회가 될 수도 있을 텐데요. 매력적인 기업들, 그렇게 훌륭한 기업들, 경제적 혜자가 있는 기업들도 갑작스러운 변수로 얻어맞을 때가 나오지 않습니까? 네. 예를 들면 어떤 위험 요소들을 좀 감안해 놓으면 좋을까요? 그러니까 하이 퀄리티다라고 하면은 그 사람들이 생각하는 선입견이 어떠한 풍파에도 다 이겨낼 것 네, 같아요. 다 이겨내면서 간다. 뭐 대표적으로 에르메스처럼 뭐 경기가 안 좋으면 안 좋은 대로, 좋으면 좋은 대로 계속 간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여기에서 얘기하는 정말 다양한 패턴의 다양한 사례까지 좀 넓혀서 생각하면은 상당한 회사들이 하이 퀄리티라고 해도 주기성의 영향을 받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이클의 영향을 받는다는 거죠. 네. 예를 들면 코네도 비즈니스 모델의 본질은 훌륭하지만 건물을 짓는 이제 그 경기가 건설 경기가 예, 좋아져야 건설 경기가 좋을 때 나쁠 때에 따라서 발주량의 차이가 있을 거잖아요. 그렇겠네요. 그런 차이가 생길 수 있다는 거를 우리가 감내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일단은 그거 부분은 인정을 하자. 어떤 비즈니스도 완벽하게 환경에서 자유로울 수만은 없다. 그리고 반대로 그 주기성이 나쁘게 만들 때도 있지만 좋게 만들어줄 때도 있다는 겁니다. 네. 여기서 이제 얘기하는 게 그 호텔 체인, 뭐 메리어트 같은 회사가 금융위기 때는 당연히 안 좋았겠죠. 네. 경기가 안 좋으니까. 근데 또 살아날 때는 되게 좋아진다는 겁니다. 그럴 때를 노리면은 오히려 주기성에, 상승하는 주기성의 영향으로 더 좋은 결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그러니까 주기성을 이용할 수도 있고, 그리고 주기성을 감내해야 되는 때도 있고, 주기성을 그렇게 해석하는 게 전 되게 탁견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다만 이거를 진짜 커머너티 같은 거 있잖아요. 뭐 종이, 석유, 뭐 농산물 이런 것처럼 너무 수요 공급에 따라서 정말 이 진폭이 심한 이런 것들은 솔직히 우리는 관심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까지는 아니고 약간 얕은 주기성의 정도? 그리고 그 주기성을 거치면서 더 강해질 수 있는, 그러니까 안 좋은 주기성 때 뭐 다른 회사를 인수를 한다든지, 그럼 그때 투자를 좀 더 많이 해서 올라갈 때 더 큰 마켓 쉐어를 가져가는 그런 식의 그 방식을 선호하지, 막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걸 막 타이밍을 맞춰가지고 사이클을 재는 건 이제 본인들의 영역이 아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이클 자체를 예측하려는 노력도 사실은 의미 없다. 이렇게 지적을 할 수 있는 거고요. 물론 이제 사이클이라는 게 존재하긴 합니다만. 우리 취향은 아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건 못할 거야. 약간 능력의 범위로 설명을 해야 되는 영역인 것 같아요. 근데 그 퀄리티 기업이라고 하면 그 해당 산업의 사이클이 최악인 상황에서도 기술 개발, R&D를 하거나 M&A를 하거나 그 후반을 또 기회를 노릴 것이다. 네, 뭐 이 책에 뭐 한 비유는 아니지만 제가 드는 비유인데 이게 직선 주로에서는 그 레이싱을 할 때 추월하기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추월은 보통 곡선 구간에서 일어납니다. 쇼트트랙도 그렇듯이. 예, 그렇죠. 그러니까 조금 어려운 국면에서 순위가 바뀔 수 있거든요. 예, 어떤 행동을 하느냐에 따라서 비즈니스도 비슷하다는 거죠. 이게 다들 잘 나갈 때는 순위가 안 뒤집히는데 이제 안 좋을 때 순위를 뒤집을 수 있는 기회가 나오고 그걸 많이 누적한 곳들이 결국 보면은 더 하이어 퀄리티의 회사가 될 수 있다는 거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주기성 얘기가 나온 김에 좀 더 사이클로 바꿔서 설명을 조금 더 부연을 드리면은, 제가 정말 이 책에서 가장 공감했던 대목 중에 하나였던 것 같은데, 네. 저도 마찬가지로 굉장히 많이 실수를 저질렀던 부분이거든요. 그게 뭐냐면, 이게 사이클이 원래는 왔다 갔다 하는 건데 이 사이클이 특정 기간에 굉장히 길어지는 경우들이 있어요. 막 3년, 4년, 5년 이렇게 이제 기울어지다 보면 투자자 입장에서 사이클에 대한 경계심이 없어지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구조적으로 좋아지는 거다. 혹은 이 회사가 경쟁 우위가 있는 거다라고 판단을 해서 들어갔는데 그게 이제 사이클의 끝물이었던, 사이클이 급격하게 꺾이면서 망가진 이런 경험들을 저도 많이 했었거든요. 대표적으로 제가 저희의 어떻게 보면 성공담이자 실패담인 게 조선인데, 저희가 2004년부터 2007년까지 조선에 집중해서 돈을 굉장히 많이 벌었습니다. 네. 근데 저희조차도 그거를 한 4년 이렇게 주기가 가니까
이게 계속 갈 거라고 저희도 생각을 했었던 거예요. 2007년 거의 10월이 끝물이었는데. 네,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슈퍼 사이클이 네. 계속 갈 거라고 생각했는데 사실 2007년을 정점으로 해서 이제 내리막을 걸었던 그거를 완벽하게 저희가 피하지를 못했었거든요. 유사한 사례를 AK캐피탈도 비슷하게 했나 봅니다. 그렇게 착각해서 실패했던 사례들을 많이 소개하고 있어요, 여기서. 어떻게 보면 이제 사이클의 어떤 진폭이 달라질 수도 있는 거고요. 네. 위아래 폭도 달라질 수도 있는 건데 그 사이클 한 가운데 있으면 사람은 또 취하기도 하고 네. 착각하기도 하고 이게 영원할 것 그럼요. 같고 또 그 다음번 사이클이 온다고 하는데 그게 언제인지 현재로서는 안 보이고. 네. 그러니까 특히나 한국은 사이클을 타는 대기업들이 많은 편이거든요. 많죠. 뭐 반도체, 조선, 뭐 철강, 예, 화학, 됐고. 철강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래서 한국 투자자라면은 더더욱 이 사이클에 대해서 좀 경계심을 가지고 예를 들면 반도체 사이클도 소위 말하는 슈퍼 사이클이라고 얘기하면서 큰 폭의 어떤 상승을 간다든지 이제 길어지면은 와 이건 우리가 압도적으로 1등이고 이거는 우리가 완전히 그냥 지배하는 시장이기 때문에 구조적으로 그냥 계속 간다든지. 근데 꼭 보면은 그런 얘기가 나올 때쯤이 돌아보면 거의 꼭지였던 점. 그러니까 결국 사이클에서 완벽하게 벗어나기가 어려웠던 거죠. 반도체라고 할지라도. 뭐 다른 거는 뭐 그렇죠. 철강 화학은 말할 것도 없고요. 그게 대표적으로 사고를 났던 게 옛날에 그 차화정이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자동차 화학 그 정유가 너무 좋으니까 2011년에 거의 13년. 네, 네. 계속 간다고 생각하고 사람들이 프리미엄을 줬는데 사실 그게 아니었던 거죠. 거기서 큰 실수가 나온다는 점에서 이 책에서도 지적을 하고 있고 이 책을 소개하는 저도 그 대목은 조금 더 주의 깊게 깊이 있게 묵상하시면서 좀 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죠. 항상 그 가운데 있으면 그게 영원할 것 같습니다. 그게 어렵죠. 또 하나가 예. 키워드가 함정과 기회였는데 네, 함정이 사실은 안 보이니까 함정이겠죠. 그렇죠. 근데 또 의외성이 예. 있는 게 혁신을 네, 함정에 빠뜨릴 수 있는 요인으로 꼽았어요, 이 저자가. 예. 이거 어떤 의미입니까? 혁신은 좋은 거 아닙니까? 혁신은 인류를 위해서는 좋은 거죠. 네. 그런데 그리고 어떤 기업에 있어 혁신을 주도하는 회사들은 그 혁신의 수혜를 누릴 수 있기 때문에 좋은 겁니다만은 그렇죠. 그 혁신의 그 피해자가 될 가능성이 있는 거죠. 사실은 피해자가 경쟁 기업으로서는 더 많아지죠. 그렇죠. 예를 들면 뭐 인텔 같은 회사도 그렇고 이 책에 나오는 뭐 대표적인 케이스인 게 노키아고요. 버핏도 결국 인정할 수밖에 없었던 지역 독점의 대표적인 사례였던 신문사도 그랬던 거고. 그러니까 그런 어떤 혁신이 일어나는 게 그 자체로는 인류를 위해서는 좋은 거지만 여러 기업들의 투자를 하는 입장에서 너무 그 산업의 역동성이 커지면은 좋을 수도 있지만 크게 당할 수도 있다는 점에서 거기에 굉장히 주의를 기울여야 되고 혁신의 주기가 너무 짧고 빈도가 많은 데는 좀 피하는 게 차라리 낫다라고 얘기를 하는 게 어떻게 보면 버핏의 가르침과도 일맥상통하는 대목입니다. 엄청난 혁신 기업이 나타나면 거기에 올라타든지 아니면 그 경쟁 기업에서는 피해야 한다라는 것도. 그렇죠. 뭐 사실 오픈 AI만 하더라도 승기를 잡은 듯 하지만 또 그 안에서도 계속 역동들이 일어나서 이게 누가 위너가 될지 이게 보이다가도 안 보이고 계속 그러잖아요. 그 게임을 사실은 이런 성향을 가진 사람들은 이게 썩 즐기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버핏 유명한 얘기 있지 않습니까? 저 버핏의 운전사가 예. 이제 투자의 비밀을 알려달라고 얘기를 했더니 예. 그 1960년대에도 스니커즈가 초콜릿바 1등이었고 지금도 스니커즈가 초콜릿바 1등이다 끝 이렇게 이제 얘기했다는. 그러니까 근데 알려줘도 안 산다. 예, 그러니까 버핏은 혁신이 일어나는 분야를 그닥 좋아하지 않는 사람인 거죠. 그러니까 불변하면서 그 안에서 계속 가격을 높여가고 지역을 확장해가고 또 제품을 확장해가고 이런 좀 예측 가능한 걸 좋아해서 뭐가 선이다 악이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고요. 보통 이제 이렇게 좀 장기 투자를 염두에 두는 분들은 오히려 거기서 나타나는 변수를 혁신에 따른 그런 변수들을 그렇게 좋아하지 않는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이게 사실 논란이 좀 있는 부분이기는 해요. 그렇죠. 이거는 뭐 예. 본인의 스타일에 따라서 예. 투자 성향에 따라서 또 그리고 이제 선택을 자본을 달라질 수 그렇게 있습니다. 배치하는 게 그 맞냐? 맨날 무슨 뭐 설탕물이나 초코바 이런 거에만 자본 설탕물. 배분하는 게 맞냐? 네. 이렇게 얘기를 하실 수가 있는데 사실은 저도 똑같이 이제 듣는 이제 표현이기도 하고요. 왜냐하면 하이 퀄리티라고 이제 하면은 오히려 뭐 시대를 좀 선도하는 새로운 퀄리티를 만들어내는 이런 걸로 이제 좀 착각하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럼 제가 드리는 말씀은 저는 인류를 위해서가 아니라 저희 고객을 위해서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라고. 예, 고객을 위해서 하는 행동인 거죠.
근데 이제 하나하나 뜯어보면 어떻게 보면 이제 고인물 같은 기업일 수도 있고 네. 버핏도 본인의 어떤 버크셔에서의 포트폴리오 분기마다 다 공개가 되는데도 아까 그런 스니커즈 같은 초코바 기업들 얘기해주면 아이 그런 거 말고 좀 다른 거 없어요? 거기 뭐 뱅크 오브 아메리카 뭐 특정 카드 회사 아니 그런 거 말고 다른 거 없어요? 보험회사 종합상사 뭐 아직도 이런 걸 사고 계시니까 그쵸. 또 요즘 같은 시기에는 좀 또 감 떨어지고 한물 가셨다라고 하시는데 이거는 뭐 99년에도 똑같이 그때도 어떻게 보면 노인이셨는데 네. 지금은 더 노인이 되셨지만 사실 주기적으로 듣는 얘기인데 이거는 달리 얘기하면은 일반 대중 투자자들은 새로운 거 그리고 혁신적인 거 세상을 바꿀 만한 거 이런 거에 훨씬 더 도파민이 나오고 열광한다는 겁니다. 그렇죠. 반대로 퀄리티 투자를 하려면은 그런 데서 되게 차분함을 가져야 됩니다. 차분함입니까? 아니면 따분함입니까? 어떻게 보면 둘 다일 수 있는데 그래서 이 책에서도 가장 필요한 거 인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인내. 예, 인내가 필요하고 좀 참아야 된다. 어떻게 보면은 이 책에서 그냥 정확하게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나는 굉장히 흥미진진한데 이런 퀄리티 회사를 찾는 게 하지만 이거 누군가에게는 굉장히 따분할 수 있는 일이고 그리고 퀄리티 기업이 가장 흥미로운 투자처는 아니다라고까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쵸. 그러니까 같이 투자하시는 분들 본인은 이게 제일 재밌대요. 네. 제일 흥미진진하대. 네. 옆에서 딴 사람들 하품하고 있고. 그러니까 다를 수 있습니다. 사람의 어떤 타고난 기질적인 측면이 훨씬 이제 그런 쪽이 다수고 이제 이런 따분한 거를 견디거나 따분한 걸 재밌어하는 사람들은 소수인데 이제 문제는 이제 결과는 대부분 이런 소수들이 장기로 봤을 때는 이런 뭐 버크셔라든지 에이케오 캐피탈이라든지 이런 데가 오히려 길게 봤을 때는 더 안정적인 성적을 올린다라는 거를 저희가 많이 확인할 수 있는 거고 그리고 구조적으로도 이제 예를 들면 기관 투자자는 단기적인 실적의 압박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또 굉장히 힘들어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AK 캐피탈의 그 홈페이지를 가보면은 네. 우리는 우리를 믿고 이렇게 정말 초장기로 투자해주는 투자자, 우리 고객들이 너무나 자랑스럽다. 뭐 이런 문구들이 들어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것도 고객들이 거기에 발을 맞춰줘야 그쵸. 장기 투자를 할 수 있고 장기 투자를 염두에 둬야 퀄리티 투자를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이제 그런 요소들까지 갖춰야 되고 버크셔 같은 경우에는 아예 그냥 고객도 아니고 그냥 주주잖아요. 네. 그리고 싫으면은 환매가 아니고 그냥 자기네들끼리 주식을 사고 팔아서 떠나면 되는 거고 네. 아예 그 정도로 만들 정도까지 이 구조적으로 장기 투자할 수 있어야 또 퀄리티 투자를 실행할 수 있다는 것까지도 오히려 뭐 다 대중 투자, 개인 투자자들만 그런 어떤 단기적인 성향을 갖고 있어서 퀄리티 투자 안 된다가 아니라 기관 투자자들도 장기 고객이 없으면 못 한다는 거죠. 그 돈을 위탁하는 고객들도 사실은 운용사나 뭐 펀드 매니저를 선택할 때 그 철학이 맞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걸 이제 보고 선택을 해야 되는 거고. 네. 그러니까 제가 그런 거를 네. 사실 종목단에서 많이 느끼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제 딴에는 공부 많이 하고 그리고 나름 미리 공부를 해놓은 상태에서 야 이거 기회라고 생각해서 이제 가격적인 면까지 기회라고 생각해서 샀는데 의외로 저희 고객이나 아니면 뭐 사람들이 딱 들었을 때 뭐 어떻게 보면 제가 샀다고 하면은 막 따라 살 것 같은데 의외로 안 좋아해요. 예, 저나 버핏이나 그 종목이 공개가 돼도 그닥 많이 따라가지 않는 이유가 약간 그렇게 막 성장률이 네. 엄청 섹시하거든. 그러니까 저희는 어떻게 보면 10%씩 5년 성장하는 회사를 좋아하는데 대부분은 50% 성장을 1년 만에 하는. 그렇죠. 네. 그리고 도파민 나오죠. 예, 그리고 잘 나가는 제품이 하나인 거는 저는 원툴이라서 조금 꺼리는데 네. 좀 다각화된 회사를 좋아하거든요. 그런데 다각화가 돼 있으면은 성장이 아무래도 좀 느릴 수밖에 없어요. 예를 들면 유튜브 채널을 여러 개 갖고 있다고 생각하면 구독자 빨리 느는 거 하나 그거 법인만 갖고 싶지 안정적인 구독자 200만짜리 이런 거 갖고 있는 거는 오히려 성장에 좀 방해가 된다고 생각하는 예, 그런 면들 때문에 제가 예를 들면 과거에 뭐 동서라든지 뭐 최근에 뭐 오리온이라든지 뭐 동국제약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나름 저는 퀄리티의 기준에 맞다고 생각해서 사도 다들 그렇게 땡기지 않나 보더라고요. 그렇죠. 예. 도파민이 안 나요. 그때마다 제가 느끼는 게 확실히 단기에 성장이 좀 빠르게 가는 그런 좀 퓨어한 회사를 좋아하는구나라는 거를 되게 많이 느낍니다. 그렇죠. 그래서 운용사별로 또 그 안에 펀드별로 또 스타일이라는 게 또 다른 거고요. 근데 일단은 퀄리티 투자는 좀 시간이 필요하고 차분함
필요하다. 때로는 따분함도 이겨낼 수 있어야 하는 그리고 거고요. 보통 이제 전통적으로 오래된 회사들이 많은 편이거든요. 그러니까 좀 신생 회사보다는 오래된 회사의 검증된 트랙 레코드를 가지고 미래를 예측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이게 전통이 오래되면 이게 식당을 갈 때는 그런 데를 좋아하세요. 뭐 전통적인 맛집. 1950년부터 그 냉면 육수를 끓였던 집 이러면은 와, 왜 이렇게 좋아하시는데 오히려 이 회사들은 오래 잘 해온 회사들이 오히려 그 섹시함을 좀 떨어뜨리는 걸로 많이 받아들이시고 오히려 신장 개업한 그런 회사들을 개업발 식당을 더 좋아하시는 경향이 좀 있는 거죠. 그러네요. 그래서 아이러니합니다. 공부하는 것과 그래서 현실 속에서 이제 실행하는 게 좀 다를 수가 있는 인지 구조와도 좀 나타나기도. 그래서 이 책에서도 우리가 이렇게 알려주지만 막상 실행은 좀 쉽지 않아라는 것도 솔직하게 인정하고 다 기술을 해놨습니다. 조금 이제 위험성도 좀 체크를 해보면 좋을 텐데 위험 조짐이 나타날 때에도 있을 거거든요. 또 이 책에서는 의존성도 조심해야 된다 또 경고를 하고요. 네. 어떤 면을 좀 봐야 될까요? 특히나 물론 이제 퀄리티 기업이라고 해서 다 좋은 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저 이제 제 표현으로 바꿔서 얘기해 보면은 회사를 계속 추적하라라는 추적. 그러니까 한번 딱 사놓고 이건 하이 퀄리티니까 그냥 계속 그냥 보유만 해도 돼. 뭐 금고에다 그냥 뭐 주권을 빼가 묻어놔. 물려줄 기업이야. 뭐 이런. 그렇게만 하기에는 현실은 좀 녹록지 않다는 부분을 지적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얼마든지 아까 말했던 혁신에 의해서 내 비즈니스의 영역이 좁아질 수도 있는 거고 그리고 위에서 이상하게 자꾸 뭔가 예상했던 계획했던 실적들이 자꾸 누적해서 안 나오고 뭔가 잘못이 있는 것 같은데 자꾸 잘못이 없다라고 좀 버팅기고 정직하지 않은 것 같고 이런 것들을 살펴서 좀 조짐이 있을 때는 또 열심히 분석하고 처음엔 좋다고 봤지만 뒤에는 그 팔 수도 있어야 된다 라는 여지를 같이 이제 두고 있는 그런 그 경고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추적 관찰이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거고 이 책에서 언급된 그 퀄리티 기업들 중에서도 현재는 그 어떤 산업에서 뒤처지고 경쟁력이 떨어지고 이런 기업들도 또 나오기도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러니까 뭐 테스코, 노키아 뭐 이런 데들이 대표적으로 유럽의 사례들로 나오는 부분이고요. 그렇죠. 예, 어떻게 보면 저는 테스코가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활동을 했던 기업이니까 그 유통기업이 예, 유통기업. 그 지금 이제 홈플러스 그러니까 원래 이제 테스코였었는데 그 테스코를 투자를 했었거든요. AQ 캐피탈이. 왜냐면 영국에서 굉장히 강한 그런 할인점이었으니까요. 근데 이제 글로벌 확장을 그 한국까지 올 정도로 글로벌 확장을 한 게 결국은 패착이 됐는데 그거를 조금만 더 빨리 그 패착이랑 알아봤으면이라고 하는 후회를 여기 사례로 담고 있습니다. 퀄리티 투자 책을 VIP 자산운용의 최준철 대표와 함께 읽고 있는데요. 퀄리티 투자 이 책을 관통하는 핵심 구절을 대표님께 직접 좀 낭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퀄리티 투자자들은 몇 분기 실적보다 몇 년의 실적이 더 중요하다는 사실, 그리고 장기적인 게임에서는 섣부르고 경박한 투자를 일삼는 사람보다 꾸준하고 끈기 있게 투자하는 사람에게 승리가 돌아간다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역시 끈기, 끈기, 인내 이것으로 마무리를 하시네요. 그리고 뭐 몇 년 이렇게 장기 이런 말들이 다 포함이 되어 있는데 이게 어찌 보면 퀄리티 투자를 이 책을 읽고 나서도 퀄리티 투자를 난 해야 되겠다 이 책대로 그걸 결심하느냐 안 하느냐가 결국 이 문구에 동의하느냐 안 하느냐에 달려있다고 생각해서 신콩 한 방으로 꼽아봤습니다. 오랜 기간의 끈기 인내 장기 투자가 필요하지만 분명히 그 과정에서는 추적 관찰이 또 필수다라는 것도 강조를 해주셨고요. 오늘 별책부록은 VIP 자산운용 최준철 대표가 추천사까지 쓴 책 퀄리티 투자 같이 읽어봤습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으로 사서 올랐는데 사실은 그게 국가가 성장을 하니까 오른 거일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근데 앞으로는 성장성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성장이 일어나는 지역 근처에 아파트를 사는 게 더 중요해졌는데 그런 부분들을 개량을 해서 말씀드리는